주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는 그림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왔고요. 지난주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대로 좀 잠재되어 있던 경기에 대한 우려가 좀 더 노출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한 주에 나온 경제 지표와 이슈가 어떻게 시장에 반영되었는지를 한번 보고요. 이번 주 시장 뷰와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조정장에서도 아마존, 메타, 애플 이런 대형 기술주하고 헬스케어 섹터가 선방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4대 지수도 다 마이너스권이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5.18%, 지난 일주일 동안요. 가장 많이 빠진 것은 그동안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집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대형주 빅테크 10개 종목으로 구성된 ETN FNGS는 마이너스 1.2%, 또 대형 기술주 100개 종목으로 구성된 QQQ ETF는 나스닥 전체보다도 좀 적게 빠졌죠. 마이너스 1.4%. 결과적으로 보면 대형 기술주가 여전히 선호되고 있다. 경기가 위축되면 대형주 실적 전망이 그나마 제일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지난 일주일 섹터별로 보면 11개 섹터 모두 마이너스였는데요. 손실률을 보면은 그동안 많이 올라서 많이 빠진 것이 아니라 경기에 약한 부동산이나 관련 기초 소재 부분에서 많이 빠졌고요. 주로 경기 하강 시에 강한 헬스케어나 경기 방어주, 유틸리티 이런 섹터가 상대적으로 덜 빠졌습니다. 이런 점으로 보면 지난주 조정을 보인 것은 결국 경기 위축이나 침체 우려에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지난 한 주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페드 의장 같은 경우는 상하원 청문회 증언이 있었고 통화 정책에 대한 의회 보고가 있었습니다. 메시지는 대체로 대동소이한데요. 올해 예상 범위 내 두 차례 25bp씩 추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주식시장은 약세였습니다. 대체로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보다는 좀 더 매파적으로 나왔죠. 미국채 금리는 단기물은 강보합, 장기물은 약보합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지수는 102포인트대에 있는데 엔화 대비해서는 달러가 강세였고 뒤집어 말하면 엔화는 달러 대비 좀 약세로 전환했습니다. 유가는 매파적 정책으로 인해서 수요 부진을 예상하면서 71불대에서 69불대로 떨어졌고요. 인플레 진정된다는 이런 이슈보다는 경기 침체 이슈가 좀 더 부각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는 아니다 기다 이렇게 의견이 팽팽한데 지난주에도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제닛 앨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노동시장이 견조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다. 연준의 긴축은 리스크가 아니라 인플레를 진정시키고 있다. 이렇게 발언했고 또 신용평가사 DBRS 모닝스타의 마이클 헤이트 수석은 통화 긴축의 효과가 서서히 나오기 때문에 23년 하반기에는 성장이 정체에 가깝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소비 냉각이나 금리 민감 섹터에서 침체가 있을 수 있다. 또 이 둘이 합쳐져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많이 높아진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시가 경기를 선행한다고 하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인식에서 운용 자산을 잘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마 지금 시장에서 빅테크 중심으로 이렇게 쏠림
보이면서 증시가 상승해 왔는데 아마 이런 부분도 운용자산 구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경제 지표를 보면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6만 4천 명으로 전주와 동일했고요. 컨퍼런스 보드 5월 미국 경기 선행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0.7% 하락했습니다. 아마 14개월 연속 하락이라고 합니다. 또 시카고 연원에서 5월 전미 활동 지수를 발표했는데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0.15를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면 경기 위축을, 플러스면 경기 확장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이 세 개 지표를 보면 모두 경기 위축과 둔화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긴축적 통화정책이 인플레를 진정시키고 있다라는 호재로 인식되면서 증시가 상승했는데요. 지난주는 좀 반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경기 선행지수와 실질 GDP에 관의 그림인데요. 상관관계를 보여주는데 회색 부분이 침체 부분이죠. 과거에 GDP가 선행지수를 따라서 마이너스권으로 오면 침체가 되면 마이너스권으로 오면 침체가 다 이후에 왔는데 지금 위치를 보면 선행지수는 마이너스권으로 깊게 내려와 있고 실질 GDP는 거의 0에 이렇게 붙고 있습니다. 그 논란이 될 만하죠. 리바운드 될 것인지 아래로 추락할 것인지 애매한 부분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국의 부양 조치도 지난주 나왔습니다. 그 전주에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금리가 10bp 인하된 데 이어서 지난 20일에도 기준금리라 할 수 있는 1년물 대출 우대금리가 10bp 인하되었습니다만은 시장에서는 기대에 못 미친다고 반응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마 중국 정부는 이런 부양 조치가 나오더라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 2000년 이후에 두 번에 걸친 부동산 거품 경제로 고통을 겪은 바가 있고요.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게 부양책을 내놓는 게 아닌가. 아마 7월에는 인프라나 부동산에 관한 부양책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이 PMI라든지 소매 지표가 굉장히 부진하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중국을 보는 이유는 중국에 직접 투자도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원유나 원자재 최대 소비국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가격에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원유나 원자재 시장을 보면서 투자 기회를 찾고요. 또 글로벌 시장을 우리가 좀 모니터링 하는데 좀 보완적 자료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경우죠. 저 같은 경우는 원자재 선물이나 관련 주식 종목 선정과 매매 타이밍을 찾는데 요긴하게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 5월 물가 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여전히 인플레가 높다고 봐야죠. 5월 CPI가 전년 대비해서 8.7%, 근원 CPI가 7.1%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그 이튿날 6월 22일에는 영국 중앙은행, 잉글랜드 은행이죠. 기준금리 50bp를 인상했습니다. 4.5에서 5.0%가 되었는데요. 이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영국채가 많이 매도되면서 시장 금리가 올랐습니다. 아마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금리 인상 후에도 특이한 점은 파운드가 달러 대비해서 오히려 약세로 전환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운드가 강세가 아니라 약세로 된 데는 아마 높은 인플레로 영국 경제를 좀 어둡게 전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영국 경제에 대한 기본 체력을 튼튼하게 보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국의 인플레와 통화 정책을 보는 이유는 저 개인적으로는 환율입니다. 환율에 의해서 외환 리스크가 돌출되는지를 살피기 위한 것이고요. 지난 몇 개월 전에 봄에 영국 국채 매도가 있으면서 연금 펀드 손실 이 이슈가 발생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을 긴장시킨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국의 기본적인 어떤 경제 체력이 의심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파운드 강세로 이어지지 않았던 거죠. 환율을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마다 다 틀립니다만은 저는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은 첫 번째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경우는 국가의 패권을 제1순위로 봅니다. 두 번째가 GDP 성장이나 외환 제도, 경제 구조를 구조가 두 번째로 이렇게 환율 결정 요인으로 보고요. 세 번째가 저는 상대 국가의 금리 차이, 금리를 보는 편입니다. 영국의 금리 인상 후에 이렇게 파운드화가 이렇게 약세로 됐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대미 달러 환율이 내려간 거죠. 또 영국에 이어서 최근 전체적인 주요 선진국 금리 인상 조치를 보면 호주, 캐나다에 이어서 EU,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가 25bp에서 50bp 인상을 했습니다. 미국도 25bp씩 두 차례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편이고요. 이러한 역량은 결국 경기 침체 우려감을 높였다 이렇게 봅니다. 달러화가 강세로 전환하고 있고 또 정시는 고점에서 상당한 저항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화가 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엔화 약세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일본 증시 매력도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겠지만은 엔화 약세가 되면 돌발적인 글로벌 금융시장의 파생 리스크가 올라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 봄에 몇 개월 전에 엔화가 약세화되면서 엔화 방어 외환 유출 때문에 재팬 은행에서 미 국채를 시장에 막 던졌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서 금융시장이 바짝 긴장되었고 뱅크런까지도 이어졌습니다. 또 시장을 전망하는데 이번 주에는 좀 애매한 위치이기 때문에 다른 지수를 몇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틱 운임 지수가 위치를 보면 과거의 경기 침체 직전 경기 침체로 가는 그 직전 단계에 현재 위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리바운드 돼서 경기가 회복될 수도 있고 또 침체를 가리키는 방향으로 흘러내릴 수도 있는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마 이것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미국채 장단기 수익률 역전, 금리 역전이 있는데 우선 5년물과 2년물 보면은 이 부분도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약 67bp 정도 이렇게 보여지고 10년물과 5년물을 보면은 이 부분도 마이너스 28bp 역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물하고 주로 10년물을 많이 비교하는데 장단기 비교로 거의 100bp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역대
한 두 번째 정도 이렇게 강력한 수익률 역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단기 금리는 작년 22년 7월부터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었는데 단기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경로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계속 상승했죠. 장기 금리는 처음에 상승하다가 작년 연말인가요? 그때부터 좀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되면서 경기 하강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면서 오히려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폭 차이로 이렇게 역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지금 현재 S&P 500 인덱스의 PE 레이시오, 즉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냐 이렇게 보면 지금 약 한 24.7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평균에 비해서 월등히 높죠. 그래서 조정받아도 뭐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21.5배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4분기 이렇게 TTM 과거 4분기 이익을 이렇게 대비하고 있는데 보면은 그래프에서 보면은 이익이 그렇게 줄지가 않고 있습니다. 횡보하고 있는데 나스닥이 오히려 S&P 500보다는 낫다.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한 달 동안 금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금리를 보면 벤치마크 10년물 금리가 3.7에서 3.8%대의 박스권에 있고요. 2년물 금리는 6월 들어서 기준금리 동결하면서 좀 더 긴축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패드 의지가 반영되면서 4.4%대에서 지금 4.75%대로 상승했습니다. 지난 주말 최고점 4.78에서 다소 후퇴한 모습이고요. 주목할 부분은 장기금리 10년물이 단기물에 비해 기준금리에서 대해서 좀 덜 민감하고 향후 경기를 좀 더 반영하는 특성이 있는데 현재 박스권에 횡보하고 있는 것은 채권 시장에서는 경기를 어떤 특정 방향으로 이렇게 확신한다라기보다는 조심스럽게 관망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페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인상할 것인지를 보면은 페드 와치 선물을 보면은 인상 쪽에 약 71%, 71.9% 확률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74.4%인데 크게 변화된 것이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6월 27일에는 연방주택금융청의 4월 주택가격 지수가 있고요. 또 인구조사국의 5월 신규 주택 판매, 또 컨퍼런스 보드 CB의 6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있습니다. 6월 28일에는 원유 가솔린 재고가 발표가 있고요. 또 US 인구조사국에서 도매 재고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6월 29일에는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이 공개되고 1분기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가 나옵니다. 연준에서 그는 PCE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5월 PC이기 때문에 6월 초에 CPI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실제 반영되는 정도는 CPI보다 약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6월 30일에 중국 6월 비제조 PMI가 있고요. 21시 30분에는 미국 5월 개인 소비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23시에는 미시간대 6월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있고, 이번 주 시장 뷰는 저는 한마디로는 탐색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기 위축, 정체, 침체 이런 우려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아마 지난주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조정을 받다가도 일시 반등하면 또 고점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진다든지 이런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6월 말이기 때문에 분기말 펀드 리밸런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종목에 따라서는 변동성이 좀 크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7월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업 밸류에이션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채 금리는 박스권을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전히 좀 모니터링을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저는 엔화를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 소비자 물가지수가 6월 30일 발표가 있는데 엔화 일본은행의 초완화적 엔화 정책을 할 수 있을는지도 의문이고, 엔화가 계속적인 하락이 약세가 된다면은 또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러시아 반란 사태에 이어서 원유 가격이 어떻게 될는지, 최근에 곡물 가격이 다시 저점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에 좋지 않죠. 밀하고 대두 가격을 보면 최저점에서 상당히 또 많이 올라왔습니다. 안전자산 가격이 어떻게 될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마 이 부분이 선호된다면은 시장을 좀 불안하게 보는 거죠. 달러 지수라든지 금 가격이라든지 미국채 가격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 투자 포인트는 제가 월 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6월은 좀 쉬어가는 6월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포트 비중을 주식 40, 채권 20, 현금 35, 텐베그에 한 5% 정도 이렇게 지금 거의 맞춰 놓고 있습니다. 텐베그는 아시죠? 향후 먼 미래의 성장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주가는 한 10배, 20배 이렇게 뛰어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먼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텐베그를 UAM 도심 항공 택시죠. 도시 항공 비즈니스, 또 양자 역학, 양자 컴퓨팅, 또 항암에 집중하고 있는 바이오 신규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채 장기물은 바이해서 홀드하고 있습니다만은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저는 수익 매매를 간혹 합니다. 물론 뭐 채권 선물도 합니다만은 3배수 20년물 3배수 TMF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지고 수익 매물을 하는 편이고요. 주로 그 기준점은 10년물 금리 3.76% 이상 오면은 매수를 하고 적정한 수준에 오면 다시 매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10년물 3.76% 이상에서 뭐 장기 홀드 해도 좋고 또 두세 배짜리 이렇게 트레이딩 해도 좋고 그런 가격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빅테크 반도체 2차 전지를 위주로 홀드하면서 필요하면 종목 교체도 할 예정이고요. 또 저는 침체를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저점에서 상당히 많이 원자재 중에서도 굴이 저점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면밀히 보면서 관련주, 미국에 상장된 구리 관련주에 대해서 소액으로 다분할 생각입니다. 다분할로 이렇게 매입할 생각입니다. 채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채권편을 한번 말씀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이상 이번 주 투자 포인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